이 환율을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1 환율 1,484원 돌파했어요. 진짜 걱정이에요. 이게 환율이 높아지면 먹거리 물가, 서민 경제, 뭐 부동산 등등, 그러니까 원화가 떨어지는 만큼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 무역하는 활동도 당연히 차질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전반적으로 피해가 다 체감적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환율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재 수입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을 했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환율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그 중간재를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할 땐 유리하지만 수입할 때는 불리하거든요. 우리가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중간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이 또 낮아지게 되고 결국에 수출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도 옛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수출 기업이 아닌 기업들 중에서 이 해외 그 재화에 의지를 많이 하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2018년에 1,000원대 중반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한 100만 원 정도 샀던 것들을 지금은 15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서민 물가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량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들이 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급자족이 100% 되지 않습니다. 뭐 콩을 비롯한 일반적인 농작물들은 20%대 내외 수준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올라버리면, 환율이 올라버리면 정말 이 우리 그 국민들의, 서민들의 이 지갑 사정도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환율을 반드시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신고점을 경신을 또 했습니다. 1,484원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정말 1,500원대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년 초도 아니고 올해 연말 이제 12월 말쯤에 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만 거의 뭐 한 4원 정도 오르지 않았나요? 맞아요. 3, 4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반복이 되면은 정말 내주에도 바로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사실 정부가 어떻게든 1,500원 터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연기금 동원하는 등의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궤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환율 수준이 저희가 IMF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국제 경제 위기 있지 않습니까? 2008년인가요? 그렇죠. 그때가 우리가 1,500원대를 두 번째로 넘었었고 지금 세 번째 그 고지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도 지금 뭐 1,900원이라는 채팅이 올라왔는데 유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가도 다 연동이 되죠. 1,800원, 뭐 1,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자원을 해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만 나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지금 환율이 총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유가 수입을 할 때도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께 전가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비싸다고 기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를 안 쓸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뭐 전기, 뭐 유가, 뭐 일반적인 중간재 할 것 없이 모든 비용 상승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 경제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는데 연합 인포맥스 뉴스예요. 보도인데 증권사 텔레그램 1위 키움 미국 주식이 문을 닫는다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회 해외 주식 영업 실태 점검을 현장 조사로 전환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증권사 텔레그램 채널 중 여러 가지 텔레그램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채널들 이제 카톡으로 비하면은 카톡 오픈 톡방이 굉장히 많아요. 구독자 1위인 키움증권의 미국 주식 채널마저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보셨어요, 기사? 기사를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지금 듣고 정말 좀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근데 이게 그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탓하기 시작하더니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미국장에 투자한다고 환율 높여버리니까 이게 다 지금 환율 높아진 원인 아니겠느냐.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지시 내지 지침 같은 것들이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정말 실제로 이게 뭐 임금님기 당나귀기도 아니고 실제 지금 관료들 강료들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환율이 서학개미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인식을 지금 가지고 실제 행정력을 거기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단순히 경고성이 아니라 문을 닫았다? 네. 이거는 정말 이게 바로 대통령의 잘못된 방향이 국가 경제를 망치는 저는 정말 달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원인을 잘못 짚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된 진단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엄한 기업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키움 잡았더니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향 바꾸겠습니까? 방향 안 바꿉니다. 우리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키움만 잡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그 아래급에 있는 이제 미장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런 뭐 리딩방 포함해서 그런 이 서학개미들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 재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겠죠. 서학개미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그 밤들이 이제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정권이 문제인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디에서 뺨 맞고 엉뚱한데 화풀이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더 강력하게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참 우리 경제가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동안에 정작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들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실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단 자체를 너무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딱 그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니 왜 고신용자가 저리대출을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저신용자가 저리대출을 받게 되는 엉뚱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정말 그 국가 자체가 이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아까 채팅에 올라온 게 서학개미를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때려잡는다고 해서 동학개미들이 살아날 것 같냐 뭐 이런 말까지 전혀 아니죠. 채팅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미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미 국장에는 미련을 버린 분들이거나 국장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장에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통로를 막아버린다라고 해서 잠재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국장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논리냐면 서울 지역에 죄다 규제해버리면 지방에 집 산다랑 같은 논리잖아요. 삽니까? 부동산.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수도권 인근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풍선 효과를 보긴 하지만 이게 서울 집값 때려잡는다고 호남권의 집 가격이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엉뚱한 데 지금 화풀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뭐 국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정말 한심스럽게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달러 바꿔가지고 미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환율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그게 가장 지금 참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식이 관료 사회를 지배를 하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 자정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면서 밖에 나가서만 우리 임금님 귀 당나귀 귀 해봤자 나라 망가지는 거거든요. 지금 관료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통령이 경제 문외한이고 호텔 경제론 같은 얘기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대책을 내라고 하면은요 아니라고 제동을 걸어야죠.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한심한 작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또 사실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잖아요. 청와대로 곧 이전한다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항상 비판받았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은 안 듣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구조를 바꾼다라고는 하는데 그 문재인조차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을 정도로 청와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렇죠. 엄청 멀어진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회사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보고를 할 수 있는 우리의 팀장 사장들 이 보고 라인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저희가 더 간단하게 컨택을 하고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결제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바꾼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물리적인 공간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영업관이 있어요. 업무관이 있어요. 행정관들, 비서관들 일하는 업무관이 있고 이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이제 집무실이 있는데 차 타고도 수십여 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나 수석급들이 결제 한번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뭐 트래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문고리 권력, 이른바 부속실, 김현지가 있는 부속실 뭐 의전 경우에 갇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김현지랑 그래도 거리가 좀 가까운 거예요? 부속실은 대통령 바로 옆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속실은 대통령을 말 그대로 그냥 보좌하는 이제 뭐 옛날로 치자면 환관 같은 자리가 부속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는 이런 참모들은 대통령의 근저에 있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대통령실은 제가 일할 때는 제가 3층에 있었다면은 바로 계단 2번 올라가면은 5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실도 바로 100m 인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장실은 정말 거의 뭐 제 방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게 오며 가면서 비서실장께 보고를 또 드렸었고 실장님과 보고를 드리다가 대통령 부르시면은 바로 가서 보고 드리기도 하고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모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지도 않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물리적인 공간까지 이렇게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더 기대할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몰락하는 그런 과거 왕들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자, 지금요. 두 번째 자막 띄워주시고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고환율 사태가 지금 반년째.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반년 6개월 동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집권하자마자 지금 계속인 거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그러니까 여파로 지금 다 뛰는 거잖아요. 지금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난리가 났고 국민들도 이제 아니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커피값도 초비상입니다. 커피값 특히나 원두 다 이렇게 수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수입하죠. 우리나라에서 커피 원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곱절로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커피가 우리나라 국민 저도 사실 하루 평균 2-3잔은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 물가에 이렇게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기업들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에는 또 해외 무역, 해외 기업들이랑 이렇게 거래를 안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IT 뭐 AI 하면서 다 해외로 나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내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밸류체인이란 개념이 왜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국제 무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처럼 우리나라에서 마치 간의 수공업 하듯이 우리가 자체 생산해 가지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것들을 수입해서 다 중간재들을 가공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상승이 뭘로 이어집니까?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환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물가가 연일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운 지금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물가에 비례해서 지금 뭐 이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민생지원금 돈 뿌린 게 조삼모사가 된 거예요. 뭐 아니 조삼모사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렇죠. 25만 원 뿌렸잖아요. 근데 지금 25만 원 뿌려놓고 우리가 몇 달 동안 고환율 때문에 이게 받을 수밖에 없는 물가를 페널티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지금 빚더미에 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업 경영이 힘든데 지금 그렇다고 정권이 내수 증진이나 뭐 기업들에 대한 그런 뭐 어떤 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돈 뿌리기 하나만을 가지고 정책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큰 문제가 당장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도 이번 정권의 기조로는 희망이 안 보인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